예, 방금 소개받은 시를 쓰는 김수상입니다. 먼저 조선시대 시와 시조로 읽는 인권과 유학, 이 아주 귀한 강의에 뭐 저같이 별로 이름도 없는 시인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선시대 영조 때 이연진 시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연진 시인이 꿈을 꿨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혁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이연진의 시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연진에 대한 인물, 그 살아온 생애, 또 주변 인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뒷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자료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동거실은 말씀 그대로 골목에 있는 집입니다. 골목에 있는 집이라 해서 호동이라는 것은 골목입니다. 그리고 거실이라는 것은 집이죠. 그래서 이연진의 생애는 한번 살펴보면 1740년에서 1766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27세죠. 27세. 우리 나이로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우리 문학사를 살펴보면 근현대 시인 중에는 이상이 1910년에 태어나서 37년에 죽었죠. 천재 시인인데 이상도 역시 한 28세 우리 나이로 살다가 작고를 했고, 또 유명한 소설가 동시대인이죠. 김유정 잘 아시다시피 뭐 동백꽃 필 무렵 있죠. 1908년에 태어나서 37년에 작고를 했으니까 약 30 정도. 뭐 천재들은 이렇게 일찍 좀 세상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조선 영조 때 역관 출신 시인이었습니다. 그죠? 역관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통역관이죠. 통역인데 이연진은 일본어를 아마 전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자주 다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민한 자의식을 지닌 젊은 지식인이었고, 뭐 천재였다고 합니다. 천재였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연진에 관련 자료들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박희병 교수,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주로 박희병 선생님의 그 자료들에 의지해 가지고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는 만인의 평등을 주장했으며 온갖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꿈꾸었다. 이게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좀 정말 이게 꿈꾸기 어려운 내용이죠. 뭐 목숨을 걸어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인계급의 처지에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꿈꾸고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기까지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이게 뭐 치마상자인 것 같아요. 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는 송목관, 본관은 강양이랍니다. 강양이 이시죠. 그래서 이 대대로 역관을 지낸 집안인 것 같아요. 자기 그 이연진의, 잠시만요, 이연진의 남동생도 역관이었어요. 역관이었고, 하여튼 그 집안 자체가 그 역관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59년 역과에 합격해서 사역원 주부가 되었고, 1763년에 통신사 조엄을 수행해서 일본에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스승은 이용휴라는 그 아주 그 뛰어난 스승입니다. 뒤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연진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원계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했답니다. 이연진의 시와
임희수의 그림은 근세 제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박지원의 연암집에 의하면은 이은진의 필명은 일본에서도 매우 높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뭐 국사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또 시를 즉석에서 잘 지으니까 시문을 요구했는데 이게 하나의 일환데 외인들이 부채 500개를 가져와서 오원율시를 지어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시를 써내면서 외인들을 놀라게 한 일화가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이 천재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 원고를 다 불살라 버렸대요. 불살라버리려는 순간에 이 아내가 막 달려와 가지고 화급하게 수습했는 원고가 남았는데 그게 송목관 신여고랍니다. 신여고라는 뜻은 불에 타다가 남은 원고라는 뜻이랍니다. 송목관은 이연진의 그거죠. 호조 그죠? 그래서 송목관 신여고 불에 타다가 남은 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거기 불에 타고 겨우 시문 300여 편만 건졌는데 그 전에는 뭐 얼마나 그 많은 글을 남겼을지는 예측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집에 실려 있는 백수십 수의 연작 시를 묶어서 시집을 후세 사람들이 엮게 됩니다. 호동 거실. 이 호동은 골목길이라는 뜻이고 거실은 말 그대로 집이니 골목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은진이 살았던 그 집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뒤에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은진은 170여 편의 연작시를 따로 출연하여서 엮었으므로 한 권의 시집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이은진과 같은 시대의 시인인 김숙은 그의 시문은 말이 간단하되 뜻은 깊고 식견이 넓되 격조는 기이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노숙한 사람이라도 문은 그 구두를 떼기 어렵고 시는 해독하기 쉽지 않다고 이은진의 시를 평했다고 합니다. 이쪽 참고 프린트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진은 그야말로 수탈이 없는 억압과 수탈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은진은 저항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몸으로 시대의 억압과 맞서며 시를 썼고 저항을 통해 아름다움을 창조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동거실에 나타난 시들은 저항함으로써 당당할 수 있었고 이은진은 이 당당함 때문에 결국 요절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시작은 시대의 거대한 벽을 부수기 위한 작업이었고 자신의 몸을 던져 억압과 수탈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호동거실의 평설서인 저항과 아만의 저자 박희병 교수님은 관음보살이 여러 모습을 응현하듯 저항하는 인간으로서 이은진은 한용운, 나혜석, 김수영, 우리 다들 뭐 현대 시인들이죠. 그 후배 시인들의 모습으로 응현하기도 한다. 관음보살이 나타나듯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후대에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부재에 한가한 시인, 오늘의 강연의 주제도 시와 시조로 읽는 인권과 유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은진이 어떻게 인권의 부재에 한가한 시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진은 병적일 정도로 강한 자의식과 기괴하게 보일 정도로 높은 자존감, 누구에게도 굴종하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자의식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세계와 불화하며 시대에 저항한 풍운하였고 이 시집에 호동거실이라는 시집에는 시인의 고통과 우수, 고독과 자기응시, 존재에 대한 시인의 다양한 눈길, 삶과 세계에 대한 시인의 독특한 전망, 체념, 슬픔, 절망, 장난기 등이 녹아 있습니다. 이은진은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되는 유교적 이념과 위계적 질서를 부정했고 체제 안에 머물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18세기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문의 부흥기였으나 그 문화적 융성은 어디까지나 사대부 계급의 질서 안에서 부흥기였다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대부 계급 질서 안에서의 부흥기였는데 이 계급적 질서 안에서 이은지는 어떻게 그것들을 깨부수면서 시적인 작업들을 성취해 나갔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도 조금 특이하죠, 그죠? 이은지는 역관으로서 이제 중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인층은 사실상 이제 문학에서는 소외되어 갖고 있었죠. 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사대부 문학에서 비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인층 출신의 문인들이 따로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게 일종의 거기에 보시면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송석원 시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중인들이 문학 모임을 통해 가지고 상호 유대를 강화한 중인 출신의 어떤 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시문에서 중인들에게 가해진 신분적 제약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발견할 수 있고요. 송석원 시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인 계급들은 이은진처럼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온 몸을 걸고 체제에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이겠죠. 19세기에도 중인층 문인들의 시사와 동인 활동은 역시 활발했습니다. 활발했지만은 그 이은진과 같은 근본적인 조선 시대의 질서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시집을 그 뒷부분에 살펴보시면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시집에는 왕가 관리를 원수로 저주하고 조선의 지배 구조와 수탈 구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급진적인 시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학자들의 위선을 마음껏 조롱한 시들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시들을 18세기에 썼을까? 조금 놀라운 시들이 조금 있다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당대의 뛰어난 문인들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덕무와 이연진, 박지원 과 이덕무 그리고 이연진의 교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의 보수 지배층은 이연진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왜 근본적인 이 부조리한 질서들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들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연진에 대해서 보수 지배층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그의 뛰어난 재주를 속으로 부러워하면서도 역감배 따위가 문명을 날리다니 하면서 폄하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이은진에 대한 평가를 남긴 인물로는 이용유 뛰어난 이 문인이기도 한데 이은진의 스승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상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은진이 죽고 나서 그 스승이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만시를 남겼습니다. 그 만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대중, 박지원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덕무 이런 뛰어난 문장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이용유는 이연진의 스승인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이연진을 각별히 사랑했고 비범한 재능을 찬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연진의 재능을 묻자 손바닥으로 벽을 치면서 벽을 어떻게 걸어서 통과할 수 있겠소 이러면서 우상, 요거 이제 같이 살펴보지요. 이 우상은 순임금의 치마라는 뜻이랍니다. 요순 시절이 가장 태평성대였겠죠. 그 순임금의 치마라는 뜻을 따와서 순임금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치마를 입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세상이 태평했다는 고사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이 호도 아주 좀 재미있죠. 그래서 이연진이 죽자 이 제자가 먼저 죽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요행으로 억만금을 얻게 된다면 그 집에 반드시 재앙이 생기지 하물며 세상에 드문 이런 보배를 어찌 오래도록 빌릴 수 있으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박지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다시피 아주 그 뛰어난 문장가죠. 이현진보다가 3살이 많았고요. 박지원이 29살 때 이현진은 그에게 몇 차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글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박지원이 당대에 가장 이름을 드날린 그 문인이었으니까 내 글 좀 봐도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우리로 치자면은 아주 그 구체적인 문인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김수영이 살아가지고 있었다면 김수영 시인한테 제 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냈던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 글을 보고 생전에 자잘하여 보잘것없다고 혹평을 했대요. 아유, 이 얼마나 마음을 다쳤겠어요. 이 자기 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짱짱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현진은 낙담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을 등진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박지원의 혹평을 했으니까. 하지만 박지원은 그 이현진의 죽음을 듣고 죽음을 생전에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를 추념하는 우상전이라는 전기를 써줬대요. 그러니까 이 이현진이 죽고 나서 그래서 박지원은 자신을 넘어서는 패기와 열정이 이현진에게 있었음을 생전에는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아주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덕무와의 인연을 잠깐 살펴보면 이덕무도 아주 뛰어난 그 문인이죠. 이덕무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덕무의 저서 이목구심서라는 그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현진에 대해 이덕무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문벌에 얽매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늘 한탄한다. 우상 이현진이죠. 우상과 같은 사람이 옥당에 숙직하면서 임금의 교수를 초하게 하더라도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어리석어 100가지 가운데 하나도 능한 것이 없지만 다만 남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내 것처럼 아끼니 이것이 나의 100가지 결점 가운데 한 가지 장점이라며 이현진의 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현진은 역시 누구죠? 이덕무와 같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좀 동료애 같은 게 있었겠죠. 그죠? 짠한 그런 신분차별이라는 동일한 아픔을 지닌 그런 뛰어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이현진의 죽음을 접하고 꽃나무 아래를 배회하면서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덕무의 그 산문이나 이덕무의 글들을 살펴보면 이덕무도 아주 뛰어난 조선 시대의 박물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곤충, 꽃나무,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신상의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역군은이 샤딱하고 군주를 찬양하고 아부할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또 서술해서 지금 후대에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시들은 이 호동거실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그러니까 이 이현진이 살았던 곳은 저작거리였어요, 그죠? 이 호동이라는 것이 골목이었잖아요. 그 서울의 그 골목에 있는 방이니까 그 오만 시정 잡배들이 지나가던 그 길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단상들을 이제 기록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동거실의 시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점에서 주자학을 부정하고 유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조로 보자면 아주 이렇게 반동적인 그런 지식,
계급이었겠죠. 그죠? 지식인이었겠죠. 그리고 조선 사회의 원리적 기제와 사대부 주류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고요. 당연히 탈유교 국가를 꿈꿨겠죠. 그러니까 이제 체제에 대한 적개심, 반면에 또 서정적 자아들이 잘 융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 살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에는 또 하나 시인의 자화상가, 여항, 저도 이제 요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단어인데요. 여항은 백성의 살림집들이 모여 부락을 이룬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성의 살림집들이 모인 마을이라는 거죠, 그죠? 고만고만한 뭐 한양고기의 일종의 뭐 부락 같은 경우죠. 그 여항의 골목을 지나는 군상들에 대한 소묘도 돋보인다. 그러니까 이 뭐 디테일한 묘사 이런 부분들이 또 시인이 또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삶을 옹호하면서 그들과의 유대와 연대감을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고통에 대한 감수성, 깊은 감수성, 죽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고요. 또 해악과 아이러니, 풍자도 넘쳐나는 그런 아주 천재의 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동거실은 몇 년에 걸쳐 창작된 작품들이고 이현진이 역가에 합격하고 역관 생활을 시작한 해가 1759년이니 그의 나이 20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동거실은 역관이 된 이후 시를 창작하기 시작해서 1766년이니까 한 7년 정도까지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원고를 불태우기 전까지 끊임없이 작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동거실은 상하를 나누는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 시집이며 사대부가 지배하는 유교사회의 철폐를 주장하는 혁명적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동거실은 또 유건시인데 이 유건시는 조선조 때 잘 안 나타나는 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살펴보면 중국과 조선의 시인들이 특히 이현진의 스승 이용우도 유건시의 형식으로 시를 짓기는 지었는데 뭐 스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유건은 오언이나 칠언과 달리 이 언이라는 거는 알죠? 한문의 글자 한자 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한자에. 그래서 유건은 보통 222, 33 요런 짝 찌어가지고 24, 42, 51 요런 형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호흡은 불안정한 대신에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불안정하지만 짝짝 맞아떨어지는 맛은 없지만 자기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이렇게 차용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문어체의 구어체를 혼용하는 그걸 보고 문백 혼용체라고 한답니다. 이 문백 혼용체를 유건시에 도입한 것은 이현진이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현진은 지배계급과는 다른 언어 미학을 다른 차원에서 시도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호동거실은 이 서민, 도시 서민이죠. 그 이현진이 살았던 곳이 도시의 골목, 한양의 골목이죠. 그리고 시장 상인,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미학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미학이며 세속, 속세, 아주 막 그는 그 세상의 그 거친 말들과 뭐 때묻음과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호동거실은 서울의 골목 풍경은 잘 묘사한 반면에 당연히 이제 지방에 대한 묘사는 빠져 있겠죠. 뭐 그만큼 이제 지방에 대한 나들이를 그 기행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드물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를 살펴볼까요? 박지원과 자꾸 이제 비교해서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박지원이 안에서 싸우며 밖을 지향했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체제를 막 이게 박지원은 막 이걸 부정하면서
유교적 질서를 부정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생애를 걸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은지는 밖에서 안을 향해 꾸짖고 야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유교적 질서들을 부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박지원은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은진과 박지원이 갈라지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은진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지원이 조선 왕조의 틀 속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온건한 지향을 본 일종의 온건파였겠죠. 그죠? 이은진은 그 틀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사회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점에서 훨씬 더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동거실이라는 이 시집이 오늘날의 인권과 평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까요? 이게 170수 중에서 인권과 관련되는 것들만 제가 한번 추려 뽑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게 육언시죠. 이 육언시를 위에 이제 우리말로 풀어넣는 겁니다. 요거는 인용시는 박희병 교수의 저황과 아만 돌베개의 2009년 저자의 책을 참조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종 울리자 호동의 사람들. 이 호동은 골목이죠. 서울 골목이란 말입니다. 이제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호동의 사람들 참 분주하네. 먹을 것 위에 서거나 벼슬을 얻으려 해서겠지. 만인의 마음 나는 앉아서 안다. 참 재밌죠. 이게 20대 초반에 만인의 마음을 나는 앉아서 안다고 해요. 그죠? 이은진이. 그래서 이게 그 삶은 살아야 되겠고 그때의 생활에 대해서 드러나 가지고 있죠. 그죠?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 막 또 아부하거나 줄을 서거나 막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그 분주한 세상의 세태들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물러거라 벽제 소리 우레와 같아 사람들 길을 피하고 집들은 문을 닫네. 3살 나이도 울음 그치니 벼슬아치 호랑이보다 무섭네 정말. 그게 그런 거죠. 이게 아마 그 벼슬아치가 이 호동의 길을 가니까 막 물러거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막 우레와 같으니까 이 호동의 서민들은 막 길을 피하고 막 그러니까 집들은 문을 닫아 걸죠. 그러니까 이 그때의 벼슬아치들이 호랑이보다가 무섭다는 것은 아마 뭐 세금이나 이 그때 당대의 어떤 학정, 포악한 정치 그런 부분들을 풍자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런 시도 참 재미있죠. 그 다음 4 볼까요? 가는 것은 소, 오는 것은 말, 길에는 오줌, 저자에는 똥, 선생은 코끝으로 청정을 관하고 평상엔 피어놓은 향 하나. 이건 아주 뭐 골계 해학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저자에는 이게 뭐 말똥, 소똥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냄새도 나고 하지만 선생은 향 하나를 피워놓고 코끝으로 청정을 관한다,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냄새나는 풍경들을 향 하나 피워놓고 청정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뒤쪽 볼까요? 치가 가정을 자기 집을 다스리려면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아이를 기를 때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야지. 빈일학 뭡니까? 빈일학 아주 빈궁한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빈일학 3글자 비결을 알면 얼굴에 근심이 깃들리 있겠나. 이 뭐 중인 계급이었으니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뭐 겨우겨우 사는 정도인데, 근근히 사는 정도인데, 비닐하게 세 글자의 비결을 알면은 세상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런 자족의 심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은지는 나중에 보면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들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럼 7번 볼까요? 7번째. 한 구절, 두 구절 설명한 게 여기건만 복희를 팔아 점괘로 돈벌이하고 천소리 만소리 염송한 게 불경인데 석가를 내세워 죄를 위해 탁발을 하네. 이건 그때 당대에 종교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고발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복희를 팔아 정계로 막 돈벌이 한다라고 했고, 석가를 내세워 막 제를 지내고 뭐 49제 이런 거 막 지냈겠죠.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쪼들려 간다라는, 뭐 지금의 세태하고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 달구지 소리 뚜닥뚜닥 덜컹덜컹 여인네들 조잘조잘 제잘제잘 나는 면벽한 승려처럼 평생 신을 기르네. 이 시끄러운 데서 뭐 여기도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호동의 이 골목에 아주 그 한양의 시끄러운 그런 삶들, 막 세속의 삶들 안에서도 아까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평생 신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신을, 보통은 신을 받든다, 뭐 신을 추앙한다 이제 이러는데 여기서는 신을 기른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표현 또 재미있죠. 신을 기른다라는 표현. 그래서 뭐 이 세속의 삶과 그 신앙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작거리의 언어와 우스개 중국말 일본말과 분간이 안 되네. 쌀에는 모래 섞고 은에는 구리 섞고 시골남녀 감쪽같이 속여먹는구나. 시장에 그런 사기꾼들 있죠. 그러니까 이 막 쌀에는 모래 섞고 은에는 막 구리를 섞어 가지고, 이건 뭐 지배계급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고 시장에 있는 또 상인들이 이런 서민들의 삶을 잘못되게 또 우려먹는 이런 것들을 고발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시 지나 저녁밥 먹고 어슬렁어슬렁 등시에 가네. 등시, 요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요걸 같이 한번 알자고 이렇게 한번 밑에 설명이 있죠. 요게 등시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정월 보름 무렵 등용을 파는 시장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정월 보름 무렵 등을 내단 가게들이 있는 저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등을 파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저녁밥 먹고 그 호동에서 어깨 서로 부딪고 발이 밟히나 정말 좋군 인산인의 저작거리는, 이게 이제 중인 계급으로 한양의 그 골목의 그 풍경, 인산인의 저작거리에 사는 그런 그것도 잘 묘사를 했지만, 그 자기의 삶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족하다라는 그런 삶을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좋군 했습니다. 그죠? 인산인의 저작거리. 이 저작거리에서 그 당대의 민중들의 삶을 보았고, 그 민중들의 삶이 이 지배계급에게 어떻게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는지 이은지는 눈을 부릅뜨고 살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그릇 밥 먹고 배부르면 쉬고 큰 길가에 웅크리고 자는 저 거지 승지 보고 불상타하네. 눈 내린 새벽 매일 출근한다고. 재밌죠, 이것도. 뭐냐면 이 거지의 삶이 뭐가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안분자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승지 보고 오히려 저 거지보다도 불쌍하다고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죠?
승진은 뭐 아마 지금 청와대 비서관 이런 정도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상타하는, 눈 내린 새벽 매일 출근한다고. 그렇죠? 예, 승진은 조선시대 승정원의 정삼품벼슬로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승진, 네가 불상타, 저 거지보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 줄 서고 막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삶 보다가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쉬고 잠 오면 자고 저 거지의 삶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은지는 이렇게 지배계급을 야유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도정에서 누가 불러도 응하지 않는 건 범 안고 자고 뱀 품고 달리듯 위태하다. 용태하면 화는 적고 복은 많을 텐데 무엇 때문에 사주 보고 점은 치는지. 그러니까 조정에서 부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막 무슨 장관 벼슬 주고 승지 벼슬 주고 이렇게 음악 이렇게 무시한 녹봉을 준다라고 해도 그것은 위태하다 이렇게 했죠. 차라리 그냥 용태해라. 용태하고 아까 13번에서 읽었던 그 큰 길가에 웅크리고 자는 거지처럼 용태하면 화는 적고 복이 오히려 많을 텐데 이것도 역시 지배계급을 풍자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게 쭉 이어집니다. 칼 큰 재수 칼 두드리며 노래 부르니. 이것도 좀 칼이 막 나오죠. 사람들 모두 실성한 그를 비웃네. 그의 죄가 아닌 줄 성인은 알 거야. 재성이 물러가면 복성이 나오네. 이랬습니다. 그죠? 칼 쓴 재수가 칼을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은 뭔가 좀 억울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의 죄가,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인은 알 거야. 이 칼 쓴 죄수를 옹호를 하죠. 그죠? 그냥 뭐 무작정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뭔가 억울한 죄를, 누명을 쓴 그런 죄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재앙이 물러가면은, 복된 그런 별이죠. 이거는 별. 재앙의 별이 물러가면은 복된 별이 밤하늘에 뜰 거야. 그건 이제 이 죄인을 옹호하는 그런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시가 어떻습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네. 그 다음 더러울 때는 똥통과 같고 컴컴할 때는 칠통과 같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하거늘 내가 왜 문 앞 골목 싫다겠나. 이것도 아까 시와 비슷하죠. 이 호동 골목에 그 시정 아주 막 사람 붐비는 그 서민들과 민중의 삶들에 대한 애착들이 드러나는 시죠. 그죠? 그 다음 호동에 가득한 사람들 그 모두 성현, 배고파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도 양지와 양능을 지니고 있음을 맹자가 말했고 나 또한 말하네. 양지 양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있죠. 요겁니다. 그죠? 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도덕적 감성과 양심을 말하고요. 길바닥의 사람들을 모두 성현이라고 한 것은 신분의 고하, 빈부, 귀천,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시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은지는 스스로가 겪은 신분차별과 그로 인한 모멸감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인 특유의 감성으로 이러한 시적 사유를 전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동의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도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빈부귀천이 없고 학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거 역시 오늘 강연의 주제인
조선시대의 시로 읽는 인권과 유학에 부합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모두 양지와 양능, 지혜와 능력을 다 지니고 있다. 이 호동에 굶주리고 억압받고 그렇게 차별받는 민중들도 양지와 양능을 가진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욕하거나 깔보면 받지 않으니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대의에 맞게 훔쳐 공평히 나누니 도둑에게도 어짐같이 여겼다. 심지어 도둑도 옹호를 했죠. 그죠? 왜? 이거는 대도 같은 경우는 대의에 맞게 훔친다는 말이에요. 꼭 뺏을 만하니까 뺏고 그것을 다시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니 오히려 그냥 수탈하는 너희들 그 세도가들 사대부들보다도 훨씬 도둑이 어질고 지혜가 있다. 이건 뭐 이런 시대에 이 18세기에 이런 시를 썼다라는 것은 아마 목숨을 내놓고 시를 써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참 그 기계가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그냥 한 편씩 쭉 살펴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고관대작들 재주 때문인가 명운인가 도는 행상과 거강꾼에 있나니 칭찬과 비난에 무심하여라. 이 시도 역시 고관대작들을 비꼬는 시죠. 그죠? 뭐 너거는 뭐 타고날 때부터 재주 때문은 아니었고 또 그 뭐 잘난 부모를 둔 탓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는 행상과 오히려 행상 이 상업적인 행위 그리고 거강꾼 거래하는 행위 이 시장통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골목에서 이 시장 상인들을 살펴본 이연진의 그 시적 태도들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돈은 오히려 너희들 고관 대작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있는 행상과 거강꾼들에 있다. 뭐 이것도 대단한 뭐 반항적인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세태는 요랬다 저랬다 하고 이내 몸은 고통과 번민이 많네. 높은 사람 앞에서 배우가 되어 가면을 쓴 채 우는 신용을 하네. 이게 아까 성지가 되어가지고 사느니 그냥 거지가 되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배고프면 묻고 이런 것들하고 이게 상통하는 시죠. 그죠? 높은 사람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배우가 되려고 하니 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가면을 쓴 채 우는 신용을 하는 너희들의 처지가 좀 안타깝다, 좀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풍자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 33 볼까요? 시는 투식을, 그림은 격식을 따라서는 안 되니. 여기서 이제 그 이연진의 활달한 문학적 태도들이 드러납니다. 그죠? 시는 투식, 상투적이란 말이죠. 상투적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림은 또 격식, 틀에 박힌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시는, 좋은 그림은 틀을 뒤엎고 관습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진의 삶과 시적 태도와 이 시는 일치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성인이 간 길을 가지 말아야 후대의 진정한 성인이 된다. 이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제 이런 말이 있듯이 성인이 간 길을 답습하지 말고 나의 길을 내야 된다라는 이연진의 어떤 삶의 태도, 시적 태도들이 잘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죠. 콧구멍 치들고 주인 뒤를 졸졸 따르니 종이라 불리고 하인이라 불리지 천한 이름 뒤집어 쓰고도 고치려 않으니 정말 노예군 노예야. 이건 정말 노예를 노래했겠습니까? 사대부들의 삶을 노래했는 것 같죠? 그냥 주인, 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을 막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비굴한 삶의 태도들을 풍자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한 이름 뒤집어 쓰고도 고치려 않으니 노예군 노예야 이러면서 뒤에 쯧쯧쯧 가는 그런 것들도 좀 느껴지죠? 한 그릇 밥을 두 사람이 같이 먹어도 이 참 좋은 말이죠. 똑같이 배부르진 않은 법인데
저자에서 다투는 건 당연한 이치. 반푼 돈을 1,000만인이 가지려 드니, 뭐 이건 정말 뭐 이 하나의 이권을 두고 막 다투는 게 인간사의 삶인데, 이 반푼 돈을 가지고 1,000만인이 가지려 드니 그 뒤에는 무엇이 생략됐겠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지금 뭐 다 그냥 그 사대부들이나 지배계급에게 다 빼앗기고 그 남은 것들 가지고 다시 그걸 나누려고 하니, 이건 뭐 당연히 이건 어렵고 안 되는 일인 거에 대한 말이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자원은 한계가 있고, 그 잃은 반푼 돈을 1,000만인이 가지려 드니라고 하는 이 이제 구절 뒤에는 어떤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똑같이 이제 나누어야 된다라는 이런 평등 사상이 내재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추한종놈 온다, 추한종놈 온다. 아이들 짱돌 죽고 흙을 던지네. 내 들으니 참 괴이한 일도 있지. 길에 떨어진 칼을 주인에게 돌려주다니. 근데 이게 그냥 보면 그런데 이게 거기 볼까요? 제가 여기 별표였는데 보면 이게 여기요. 이게 송목간 유고에는 실리지 못했대요. 이게 이 시를 산삭 빼라는 말이죠. 이게 칼로 이제 잘라버려라 이런 뜻이죠. 산삭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시의 불온성과 급진성 때문에 필라를 우려해서 이현진이 이 시를 쓰고 나서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지금까지 또 전해져 내려오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길에 떨어진 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현진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 칼을 도리어 어떤 지배계급, 이 종놈, 추한종놈 온다, 추한종놈 온다라고 하는 이 종놈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칼을 이렇게 다시 그 칼을 가지고 그 어떤 그 당대의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배라,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급진적인 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산삭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가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억울한 시 하나를 볼까요? 관아에서 매 맞고 곤장 맞느니 다 같은 부모의 혈육 아닌가. 자기는 제 팔에 오음이 오르면 어원 불러 고약 달라 약 달라 하면서 맞죠? 이거 맞잖아요. 관아에서 이 같은 부모의 혈육인데 매 맞는 매를 맞고 싶어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곤장을 때리는 자기는 제 팔에 오음이 오르면 어원 불러 고약 달라 약 달라 하면서 때리는 이도 마찬가지고, 또 곤장을 맞지 않는 자기도 이제 그런 이제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부모의 혈육이다. 여기서도 어떤 평등 사상, 이현진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평등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원 불러서 자기 조금만 아파도 막 고약 달라 약 달라고 하면서 하물며 곤장 맞는 이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런 애통함을 노래한 시죠. 그죠? 그 다음, 서산에 니엇니엇 해 넘어갈 때 나는 늘 이때면 울고만 싶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어서 저녁밥 먹자고 재촉하지만. 참 이 시는 뭔가 좀 애틋하죠. 약간 슬픔도 좀 보이고, 어쩔 수 없는, 20대에 이런 시를 썼다라는 건 이미 제가 볼 땐 이 생 전체를 달관한 시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서산에 이미 해는 넘어가는데 나는 울고만 싶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 뒤에 있죠. 제가 여기 덧붙여 놨는데, 죽음을 사유하면서 쓴 제가 볼 때는 제가 본 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생자 필멸의 운명을
또 시로 노래한, 그러니까 인간의 우린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존재지 않습니까? 생자 필멸의 존재죠. 그런 것들을 이미 20대에 이런 이은지는 시로 형상화했다라는 것을 보면 대단한 천재인 것 같죠. 그리고 볼까요? 이제 거의 종반에 다 왔습니다. 바보도 썩고 수제도 썩지. 여기서 썩는다는 거는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쳇말로 썩어 문드러질 할 때 우리 몸은 수지화풍 4대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다 그거는 이제 썩어지고 흩어질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보도 썩고 수제도 썩는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도 썩고 돈 많은 사람도 썩고 돈 없는 사람도 썩고 사대부도 썩고 저작거리의 상인도 썩고 종놈도 썩고 다 썩는단 말입니다. 왜? 흙은 아무개를 안 가리니까. 나의 책 몇 권은 내가 나를 1000년 후에 증명하는 것. 야, 이건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은지는 비록 27에, 우리 나이 27의 나이로 세상을 떴지만, 이 이은진의 이 호동 거실은 남아서 지금도 이 용학도서관 안에서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보면 마찬가지죠. 김소월도 그렇고 김수영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 큰 시인들은 죽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마 지금도 살아있고 또 몇백 년 뒤에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태백이 그랬고 도연명이 그랬고 소동파가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은진 역시 나의 책 몇 권은 내가 나를 1000년 후에 나를 증명하는 거다. 일종의 알리바이 이야기를 했죠. 책은 알리바이다.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170편 중에서 제가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169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 빠져나올 어떤 방법도 없네. 80대면 모두 죽여버리니 백성도 임금도 똑같은 신세. 여기서 인권, 평등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네 줄 시에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감옥 맞지요? 이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감옥일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시 거기에 질서에 다시 편입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락강의 표현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거울 단계에서 거울계에서 상징계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빠져나올 어떤 방법도 없다.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죽기 전에는. 80대면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죽어버리는 게 죽여버리는지를 살펴보니까 죽여버리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대면 모두 죽어버리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더 거대한 질서,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신적인 세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절대자이겠죠. 이 절대자가 80대면 인간은 모두 이제 죽여버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은 100살 전에 모두 죽여버리니 백성도 임금도 똑같은 신세란 말입니다. 그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까 생자 필멸의 이야기를 이 20대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은진의 아주 맹렬하고 또 아주 혁명적인 시들을 통해서 조선 시대의 그 평등을 지향하는 인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 제가 맺은말을 하면 맺은말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동거실은 유교적 질서에 기반을 둔 주자학 국가 너머의 세계를 전망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현진이 꿈꾸었던 세계는 양반 사대부가 지배하는 국가, 문벌과 신분 서열이 지배하는 국가 너머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신분 서열이 지배하는 국가 너머, 그건 어떤 혁명일 수도 있겠고, 그거를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분과 혈통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해 인정받는 사회를 이현진은 염원했고요. 모든 인간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회, 개인의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신분주의, 탈절대주의, 탈혈통주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지향, 주체에 대한 강한 긍정, 평등의 지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 등을 통해 탈중세를 통한 건강한 근대적 질서를 열망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독특한 감수성과 언어로 독보적인 문학적 세계를 구현하고 대담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전복하며 새로운 사회를 전망한 혁명적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현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살펴를 봤고요. 조금 더 이현진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현진의 삶에 대해서, 삶과 시에 대해서 쭉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를 봤고요. 지금 이 시간은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이현진의 삶을 좀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현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진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진의 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량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강량이 경북 합천의 옛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 강량은 제가 이게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일단 경북 합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량 이시에서 역관이 많이 배출됐답니다. 강량 이시 집안이 본래 이제 역관이 많은 그런 집안인가 봐요. 그리고 조부가 이세급이라는 한학자신데, 이 조부님은 중국어 쪽을 전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어 분야의 역관이었고, 이현진은 일본어였죠. 그죠? 일본어. 그리고 외조부 이기홍 외가 쪽도 역관이었어요. 이게 대단하죠. 이게 다들 역관 집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현진에게는 누님 하나와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누나, 그러니까 이남 일녀가 되겠죠. 누님이 하나였고, 그리고 남동생 이름은 얼로였어요. 이얼로, 8살 터울이랍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이 남동생 역시 1773년에 역과에 합격을 했대요. 역과에 합격을 해서 형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죠. 형이 176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7년 후에 형의 뒤를 이어가지고 역시 역관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이현진의 누님은 이현진의 문학적 성취를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애가 두터웠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현진은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이 언로는 자신의 큰아들 복기를 양자로 넣어 형의 대를 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현진한테는 그 자녀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동생이 자기 아들을 형님에게 주어가 양자로 가는 게 많았죠. 그래서 동생의 아들 복기를 양자로 드렸는 셈입니다. 그리고 역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역관은 중인 신분으로 기술직입니다. 그죠?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굉장히 지적 엘리트 그 집단인데, 조선조 때는 그만한 대우를 못 받았죠. 그죠? 사대부 관료를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고, 실무에는 능했지만 국정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간 계급이 가지는 한계였죠. 그리고 중인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와 가깝지만, 사대부들은 또 중인을 비천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존재로 치자면 끼인 존재예요. 끼인 존재. 그러니까 사대부들한테는 천시받고 또 일반 민중들한테는 또 뭐 약간의 좀 지식인 대우를 받으니까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굉장히 좀 어중간한 그런 그야말로 어중간한 중간 계급이었죠. 그죠? 그리고 중인들은 자신을 여항인 또는 위항인으로 불렀어요. 아까 여항은 그 마을이라 그랬죠. 부락을 이루는 그런 마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항이나 위항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말하는데 도시 서민이 사는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도시 서민. 그 일종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서울 한양에 사는 주거 공간을 여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진은 20살 때 역가의 한학 분야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일종의 뭐 그 어떤 뭐 동시통역관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합격을 했고 이후에 중국에 2번, 일본에 1번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현진 뒷세대의 역관 시인으로는 조수삼, 이상적, 김석준 등이 저명한데 이상적, 김석준은 모두 추사 김정희의 문화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현진 뒤에도 역관 시인이 배출이 됐나 봐요. 그 사람들이 조수삼, 이상적, 김석준 등이랍니다. 그 다음 박지원은 양반들이 과거 공부를 하느라 제대로 된 글 공부를 하지 않음에 반해 사대부가 멸시하는 역관들은 오히려 충실하게 글 공부를 해서 문장을 잘 쓴다면서 먼 훗날 훌륭한 문장가는 역관에게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이건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그냥 글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역관들을 멸시를 했지만, 그러니까 역관들은 오히려 글 공부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과거 공부만 해가지고 출세를 지향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역관들은 글 공부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과거 공부를 했던 것보다도 더 그런 사유의 깊이가 있다는 말이었겠죠. 그리고 이현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조 16년 1740년에 태어나서 영조 42년 1766년에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현진이 살았던 18세기 중반은 지배층 내부에서 기존의 이념과 가치를 고수하려는 사람들과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난 시기,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지배층, 특히 서인들은 주자학을 교조화했고요. 상하의 차별이 당연히 생겼죠. 신분 차별이죠. 남녀의 차별도 생겼고 내외의 차별도 생겼죠. 명이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면서 청을 막 따르지 말라고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주자학에 대한 서인 측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송시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현진의 스승 이용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진의 스승 이용휴는 남인에 속했고 저명한 실학자 성호이익의 조카였대요. 성호이익은 뭐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실학자죠. 그죠? 그는 실력과 재능이 출중했지만 평생 벼슬 가는 담을 쌓고 뭐 이 스승과 제자가 색깔이 비슷하죠. 재능은 출중했지만 뭐 벼슬하고는 담을 쌓고 지냈고 양명학에 경도했대요. 그러니까 양명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 양명학은 아까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양지, 아까 선량한 지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회복을 강조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휴는 양명학 가운데 가장 좌파에 해당되는 명나라 말기 양명학자인 이타고의 양명학을 수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양명학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가장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명학 좌파라고
하는 그 이타고의 양명학을 수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타고는 뭐 과격하고 비판적인 사상의 소유자로 어떤 우상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편견과 선입관을 부수면서 사상의 자유를 열어나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보가 쭉 그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과 그 다음에 이타고의 양명학과 이용우를 거치면서 이연진이 어떻게 이 자기의 문학적 토양을 일구어 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휴가 서얼이나 불우한 중인층 문인에게 각별한 연민을 보인 것도 이타고의 인간평등론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랍니다. 그리고 이 좌파 양명학의 양지는 꼭 공부를 통해 회복할 것은 없으며 누구든지 그 본래의 양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답니다. 누구나 자기 본연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건 꼭 공부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이죠. 이용류는 노론 계열의 지식인의 홍대용이나 박지원과는 정치적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안에서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고, 이연진은 밖에서 그 체제를 부수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제도적 모순을 향해서 걸어나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연진은 일본에 갔을 때 제 스승은 문장이 해동천고의 으뜸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스승이니까 자랑을 하겠죠. 이용류는 18세기 중반 조선 문단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남인, 서얼, 중인층 자제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겠죠. 권력을 지향했는 것들이 아니라 남인과 서얼과 중인층, 그런 이게 좀 이렇게 핍박받고 좀 소외된 계층에게 그 어떤 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연진의 스승 이용호는 문학은 창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어떤 격식, 틀에 얽매이는 부분들을 부수고 새로운 창의적인 사유들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세기 시대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연진은 어떤 시대적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문학적 토양을 일구어 왔는지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은 판소리나 탈춤 등 민간 문예가 활발한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민중적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삼은 예술 양식이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시의 성장, 이게 호동 거실에서 드러나는 그런 북적이는 시장의 풍경들이 도시의 성장과 활기 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럼 17세기 중후반 이래 조선은 청과의 무역 및 청기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상업자본을 축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는 화랑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화랑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흥적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애나 에로틱한 부분이죠. 성애나 각종 유의에 골몰하며 삶을 소일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이런 또 정치적 출구가 막혀 있으니까 뭐 기껏 해봤자 뭐 그냥 그런 성애나 각종 유의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일반 그 백성들의 삶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적이고 태폐적인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태동시킨 원동력이 드러나는 시기가 또 18세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학적 양식으로는 사설시조와 잡가, 풍속화 약간 좀 그런 세속의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기였고, 또 18세기 중반은 경직된 주자학적 이념과 구질서의 질곡, 모순을 드러내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서로 상충하면서 위에서 아래에서 각각 새로운 걸 모색하려는 기운들이 움트고 태동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시대를 살면서 이연진은 또 계급적 신분으로는 역관이라는 중인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중인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중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도 못 속하고 아래도 못 속하는 어중간한 끼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로는 양쪽의 질서들을 다 수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또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민중예술의 후원자로의 역할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상업을 하고 이제 돈도 좀 만지는 시기였죠. 그런 상업적 질서 안에서. 그래서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고, 그리고 판소리나 탈춤 등 민중 연희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이때 판소리나 탈춤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주로 양반 계급들을 풍자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죠? 막 말뚝이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을 했겠죠. 그죠? 그런 지원하는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본원적으로는 양반가들이나 사대부의 삶에 익숙하다기보다는 본원적으로는 서민의 삶의 감각에 친숙한 계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인층은 의식의 자기 분열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사회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는 좀 미숙한 게 한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존재가 진짜 중간에 끼인 그런 이제 계급적 한계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대부적 취미와 문예 형식을 모방했고, 그러니까 위로는 당연히 그 사대부적인 취미나 또 문예 형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죠. 또 밑으로는 아까도 여기도 이제 보셨다시피 판소리나 탈춤 같은 또 그런 민중 연희들을 또 지원하는 역할도 했고, 참 역할이 좀 뭐죠? 이게 그 계급적 한계일 수도 있고 계급적인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겠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된 시문을 창작했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지식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방 행위는 현실과 의식의 괴리,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한 이런 한계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호동거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언급했던 건데 170수고, 이건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거실은 이현진이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골목에 있는 집. 그리고 이현진은 서민이 사는 호동을 자로 삼았다는 것은 서민과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배층인 하층민을 옹호하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그 유건실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중국 구어인 백화가 백화를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구어체죠. 그리고 이 시집을 통해 신분 해방과 인간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적 권력과 지위, 일체 억압과 지배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억압받고 가난한 하층민의 삶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눈길과 신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미학, 세속의 미학, 그리고 사대부의 미학과 대립하면서 일정한 계급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현진은 죽기 전까지 이 시집을 계속 손보면서 작품을 보태고 빼고 하며 표현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박지원과 이현진은 이게 또 특별한 관계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에피소드로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여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진은 일본에서 돌아온 후인 1765년경 인편으로 몇 차례나 박지원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보냈답니다. 근데 아까 혹평을 당했다 했죠. 혹평을 당했는데 그 보낸 시들을 볼까요? 바다를 구경하다 이키섬 북단의 정박한 배에서 해환노사의 말씀을 생각하며와 호동거실의 일부 시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이현진의 글에 대해 잣다랗기 때문에 징기할 게 없다,
혹평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박지원의 말을 들은 이현진은 촌놈이 사람을 골라게 하네. 이런 말을 했다. 막 자기 글에 대한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한테 혹평을 당하니까 촌놈이 사람을 골라게 하네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탄식하기를 내가 세상에 머문 지 오래됐어 하고는 눈물을 흘렸대요. 좀 쓸쓸한 이야기죠. 이현진은 내심 박지원의 호평을 기대했는데 박지원의 혹평에 크게 낙담했을 것이라고 하죠. 그 후 얼마 안 있어 이현진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박지원은 또 이렇기 때문에 또 박지원이겠죠. 이현진 그냥 혹평만 한 게 아니라 이현진이 죽은 후에 그의 정기 우상전, 그의 호를 따서 우임금의 치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상전을 썼다. 박지원은 젊은 시절 9편의 전을 썼는데, 정기를 썼는데 특정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특정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거는 이현진에 대한 이 우상전이 유일하다니까 그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혹평하고 바로 이현진이 또 세상을 뜨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박지원이 쓴 이 정기로 인해 이현진은 죽은 후에도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가 있었대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속으로 우상의 재주를 남달리 아꼈다. 그럼에도 그의 길을 누른 것은 우상의 나이가 아직 젊으니 머리를 숙이고 도에 나아간다면 글을 써서 세상에 남길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니 우상은 필시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랬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현진은 모든 민중이 사대부로부터 예속에서 벗어나 평등을 누리는 세상을 염원했고, 박지원은 글을 쓸 때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다 쓰지는 않았대요. 이게 좀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자와 바깥에서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부수고자 했던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중한 사람답게 자신의 모든 힘을 뿜어내지 않고 박지원은 절제한 반면에 이현진은 모든 것을 번아웃 시켰습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소진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생의 벼랑 끝에 서서 작업한 인간에게 보이는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현진은 예술가와 비교하자면 고흐 같은 천재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은 감춤과 드러냄, 에너지의 발산과 수렴을 적절히 배합하며 정신을 더 높은 쪽으로 고양시키고자 한 괴테에 가까운 천재라고 요거는 저항과 아만의 저자인 박희병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 절묘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덕무와의 인연은 굳이 잠깐만, 이게 5쪽이죠. 거기 요 하단 부분의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덕무는 이현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목구심서에 이렇게 썼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꽃나무 아래를 배회하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통했겠어요. 같은 서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각별했대요. 이덕무는 성대중을 통해서 이현진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의 시문을 접했고, 또 이덕무는 자신이 접한 이현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거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저술 이목구심서에 담아냈습니다. 이목구심서는 이덕무가 24세에서 26세 3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덕무의 청년 시절의 저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덕무는 이현진보다 한 살 적었어요. 한 살 아래였대요. 그래서 이현진에게 쓴 이덕무의 편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인데요.
초야에 엎드려 나오지 않는 기이한 선비가 참 많은 듯 하외다. 우리들은 평소 옛날에 기이한 글들은 빠뜨리지 않고 찾고 있으면서 도리어 현재의 훌륭한 글을 찾아서 사후로 삼을 줄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눈썹이 눈앞에 있으되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상의 시편은 해박하지만 넘치지 않고 그윽하고 기이하지만 괴벽하지 않으며 묘오하지만 공허하지 않으며 마름질했으되 단점이 없습니다. 또 그 글씨도 힘차고 빼어납니다. 확실히 비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애정을 했죠. 이덕무 그 당대의 문장가인 같은 서울 출신이기도 하고 그 이연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통해했는지는 이목구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연진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진의 문학적 세계관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연진의 문학은 서울의 골목길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잔뼈가 굵었고 서울의 골목길이 그의 문학적 산실이었어요. 그리고 문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동국대학교 부근 필동, 당시는 묵정동이라고 하네요. 묵정동에 그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필동은 남대문 시장과도 가깝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북적이고 시장의 상인들과 그 당대의 기운들이 그 넘쳐나는 골목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년에 이제 병이 들고 해서 이제 어떤 시들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떠들어대 선정에 들지 못하면 도시냐 시골이냐 택해야 하리. 닭이 살찌고 나락 익으면 참으로 일가의 행복. 이래서 귀거래사를 하고 싶다, 이런 그 귀거래의 염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는 말년에 이제 병이 심각해졌대요. 1765년 죽기 1년 전입니다.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시골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쓴 시들을 한번 볼까요? 많이 차원이 다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에 오리 잠자니 온몸이 빛이 가을 서리에 감 익으니 온 마음이 불래. 집과 사람 보태니 한 폭 그림 같은데 구름 끝 지는 해 보고 깜짝 놀라네. 다르죠? 이게 호동거실의 같은 그 시지만은 앞쪽에 그 골목에서 썼던 시들과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와서 쓴 시들은 다르죠. 그 밑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들의 나무에 설이 무성하니 소가 집에 들어오고 강가 하늘에 눈이 몰아치니 새가 마을에 묵네. 선생의 낡은 소모 축기가 차가운 새와 같아 두 손과 머리가 화로를 향하네. 소가 등장하고 새가 등장하고 그전에는 뭡니까? 말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들 이야기, 막 종의 이야기, 그 종노민에 가면서 막 그 따라가던 그 아이들의 그런 골목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는 이제 들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연진은 천재들은 다 그런가 봐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카프카도 자기의 원고를 다 불태워 달라고 했죠. 그죠? 했고 또 이연진도 죽기 3, 4주 전에 자신의 원고를 모두 불태웠대. 이게 부인이 달려 나와가지고 이걸 안 말렸더라면 그나마 이 시들도 수습이 안 됐겠죠. 그죠? 겨우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호동거실에 전해져 가지고 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연진은 병이 점점 깊어가고 시문의 원고를 불태우고 이렇게 말했대요. 사공이 일월과 빛을 다툴 수 없다면 초목과 같이 썩어 사라진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일종의 선시 같은 그 말을 남기죠. 그래서 1766년 3월 29일 오후 5시 경에 서울의 삼청동 석벽 아래 있는
모인의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향년 27세랍니다. 아유, 요즘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나이입니까? 그죠? 이 지인의 집에 다니러 왔다가 세상을 떴대요. 그러니까 이은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조선사회의 신분적 제약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 있는 족적도 남기지 못했음에 절망했대요. 이렇게 많은 시들을 남김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1766년 3월 초순경이죠. 죽기 얼마 전이죠. 이은진이 성대중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소생이 시문을 창작한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거나 세상에 전해지기를 구해서가 아니며 자오 장난친 것뿐이다 이랬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시들은 지금 다 불길에 넣어 버려 한 조각 종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부인이 겨우 이제 수습했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를 불태우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은진의 아내가 원고를 불사르고 있는 남편을 뒤늦게 발견하고 쫓아나와 불타고 있는 원고 더미에서 일부를 건져냈는데 그게 송목관 신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여고는 불에 타다 남은 원고. 참 그렇죠. 이 천재들이 이런 참 이제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남기고 싶을까 싶어서 애꿎은 바위 돌에다가 시도 새기고 하는데 그건 참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여고를 통해서 이 시가 호동거실 시집으로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 이용류가 자신의 애제자인 이은진이 죽자 열수의 만시를 지어서 그를 애도했는데요. 그 만시를 끝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승이 얼마나 이은진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는지 또 애통해하고 그랬는지 이 만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다섯 색깔 진기한 새가 어쩌다 지붕에 앉았네. 무사람 다투어 구경하니까 놀라서 날아가 종적이 없네. 요행으로 억만금을 얻게 된다면 그 집에 반드시 재앙이 생기지. 하물며 세상에 드문 이런 보배를 어찌 오래도록 빌릴 수 있으랴. 작은 한 사람 필부이지만 죽고 나니 사람 숫자 준 걸 알겠네. 어찌 세상에 도와 무관하겠나. 인간이 빗방울처럼 많다고 하지만 섬 오랑캐 또한 안목이 있어 그 씨 얻으면 보물로 간직했다지. 집집마다 상자 속에는 우상이 하나씩 있었다 하지. 이 우상은 이은진의 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때 처음 찾아왔을 때 광채가 종이밖을 뚫고 나왔지. 초고를 펼쳐 읽기도 전에 보배가 그곳에 든 줄 알았네. 와, 정말 극찬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제자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은 간담이 박처럼 크고 그 사람은 안목이 달처럼 밝았지. 그 사람에는 팔에는 귀신이 있고 그 사람 붓에는 혀 달렸더랬지. 붓에 혀가 달렸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식으로 제 몸을 전하나 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네. 자손은 어느 땐가 다함이 있지만 이름은 영원토록 다함이 없네. 이렇게 이용유는 이은진 제자를 애통해하는 만시를 지음으로써 제자를 추모했습니다. 이로써 이은진의 시집 호동거시를 통해서요, 조선시대 시와 시조로 읽는 인권과 유학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